예, 대한민국 곳곳에 있는 정치인들, 인물들 본색을 파헤치는 시간이죠. 바로 김태형의 인물 본색. 오늘도 김태형, 사회심리학자이시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발하니까 진짜 이미지가 확 깔끔하세요. 아, 그렇습니까? 사람이 머리 스타일 바꾸는 건 약간 심리적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냥 답답해서 자릅니다. 네, 심지어 변화는 없었다라고. 없고 이게 사실 가을 탓인 거 아니에요? 걸리적거려서 짧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이 미장원 갈 시간이 없어서 아. 계속 그러다가 저번에 시간이 비길래 지나가던 길에 아무 데서나 깎았습니다. 멋있어요. 네, 원래 멋있었지만 더 멋있어지신 네, 소장님과 같이 인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광폭행보 광길에 보이는 인물 있잖아요. 오세훈. 진짜 눈에 뵈는 게 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같이 요즘만 그런 건 아니었죠. 옛날부터 그랬죠. 원래 옛날에도 그랬어요? 언제요? 대표적인 게 바로 무상급식 반대를 내걸고 시장직을 걸었었죠. 거의 그게 광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직을 내려놨죠. 네, 직 걸고 했죠, 그 그래서 짓을. 사람들이 바보도 저런 바보가 없다. 다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상했잖아요. 원래 이상했던 사람입니다. 아유, 그때 무상급식 때부터 오세훈이 우리가 알아봤어야 했네, 그쵸? 맞습니다. 그때가 시작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다 시행돼서 다들 너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하고. 그러니까요. 잘 내려와서 사실 감사하긴 했죠. 네, 근데 그런 걸 보면 오세훈이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이게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 사회 분위기 이런 걸 잘 모르고 꼴통짓을 하다가 아니 이제 맨 처음에 이미지가 뭐 되게 핸섬하고 그다음에 뭐 환경 변호사 뭐. 이러고 해서 되게 이미지 완전 좋아서 확 정치권에 들어왔잖아요. 어쩌다가 이 인간이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결국 이제 오세훈도 변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정치적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진보 환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극우파쇼 정당에 들어갔으니까. 아, 정당이 그런 정당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정치적 변절이죠. 아, 근데 그 이유가 뭐 다른 게 아니고 자기의 입신 출세 성공을 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변절자들은. 예, 우리 정신 건강 요즘 상당히 안 좋은 종묘 한강버스 그 광화문 광장까지 파헤치고 있는 오세훈 시장 관련 영상부터 보시고 오실게요.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묘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부처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오세훈 요즘 뭐 네. 이상한데 그 중에 하나가 종묘 시뮬레이션 숨이 턱 막힙니까 이러면서 네.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건물 세우는 거하고 숨 막히는 거하고는 상관없죠. 그렇죠. 국민 기만 아닙니까 이쯤 되면? 그리고 저는 오세훈의 발상 자체가 얼마나 오세훈이 속물적인 인간인가를 보여주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종묘는 우리 국가의 전통을 상징하는 네. 역사를 상징하는 이제 문화유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경관을 훼손하면 지으면 안 되고 경관 훼손이 없으면 아무거나 지어도 됩니까? 뭐 예를 들면 층이 낮은 유흥주점, 뭐 가라오케 이런 거 지어도 되는 건가요 주변에? 뭐 경관을 해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건 주변에 놓을 수가 없죠. 국민 정서상. 네. 그러니까 문화유산이나 조상, 전통 이런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그 주변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은 지금 하는 얘기가 경관만 해치지 않는다면 그 주위에 뭐라도 세울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그 사실은 상식과 동떨어진 인간인지 또 속물적인 인간인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뭐 개인적 이익이 있으니까 저는 저런 짓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높이 제한을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세훈이 설명을 하는데 이 침체된 세운 지구를 녹지 생태 도심으로 다시 만들겠다 이러한 궤변을 펼쳐놓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그게 높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세운산과 헐고 뭐 새롭게 아름답게 종묘하고 잘 어울리게 여러 개 가지를 배치하면 되는데 꼭 높이를 올려야 되느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를 올려주면 주변도 똑같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빌딩 숲이 세워지죠. 그렇죠. 이제 그걸 노린 거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세훈이 그쪽에서 뭐 이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의심스럽죠. 그거와 더불어 이제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작이라고 보는데,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세훈이가 거대 구조물에 대한 집착이 있지 않나 의심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좀 규모가 큰 것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빛둥둥섬 이런 걸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세빛둥둥섬 그다음에 이제 동대문에 있는 그 거대한 시장 건물. 예, 그러면은 말씀하신 동대문 뭐 DDP나 세빛둥둥섬이나 여러 가지 이제 얘가 나오는데 예. 왜 크고 이런 거대한 거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또 태극기 100m짜리 기대봉 위에다가 그거 실패했죠. 거대 태극기를 광화문에 세우려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비상식적인 크기죠. 높이가 100m에 달한다는 것은. 근데 보통 그렇게 거대한 크기에 집착한다. 이건 제가 뭐 요즘에 뭐라고 부를까 하다가 고질라 증후군 뭐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네. 고질라라는 영화 보면 맨 처음에 그 문구가 나옵니다. 크기가 문제다. 오. 더 사이즈도 매터인가? 영어로 그래요. 그러니까 고질라가 덩치가 보통 크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크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 거대한 고질라 같은 거대한 어떤 건물이라든가 크기 이런 거에 집착하는 성향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체로 내면에 무력감, 왜소함, 초라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크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이 너무 작고 작으니까 그거를 과대 포장하려는 그런 그렇죠. 심리가 약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거대한 큰 생물체나 아니면 건물이나 이런 거를 좋아하는 특성을 가진 민족이 일본이 좀 그렇죠. 일본의 뭐 문화, 애니메이션 특히 이런 걸 보면은 뭐 진격의 거인 이런 거. 진격의 거인도 나오죠. 그다음에 뭐 괴수물이 진짜 많습니다. 고질라부터 시작해서 그게 일본 거잖아요. 울트라맨도 그쵸. 크기가 네, 커져요. 크죠. 네, 커지죠.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커지는 거, 큰 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미국도 엄청 좋아하잖아요. 미국도 좋아하지만 일본만큼은 아닙니다. 그 거대한 크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 제 말은 일본이 미국을 좋아한다. 그렇죠. 이 힘세고 거대한 거대하고 국가 크니까. 예, 숭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 무력감이거든요. 일본의 전반적인 정서가 무력감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대한 크기, 그다음에 힘 추구 이런 거를 자꾸 표출하거든요. 그러면 일본의 그 무력감 얘기가 뭐에 대한 무력감입니까? 그러니까 전쟁 패배요. 일본이라는 사회 자체가 예. 이 지배자들에 대한 이 무력감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일본은 그 우리나라랑 달리 우리나라는 중앙 집권제였다면 일본은 지방분권제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영주들이 다스렸고 그렇죠. 그 영주들이 사무라이들을 키워서 맨날 전쟁했어요, 남의 나라랑.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소위 이제 학자들이 칼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그쵸. 이 사무라이 계급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백성들한테 군림했냐면, 그 일본 드라마 보면 제가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는 그 대사를 들었는데, 어릴 때 자기 여동생이 공놀이를 하다가 그 공이 지나가는 사무라이한테 튀었다는 거예요. 네. 그 사무라이가 와서 자기 여동생을 죽였다는 겁니다. 공이 자기한테 맞았다고. 근데 그 대사가 정말 웃겨요. 내가 거기서 뭐라고 할 수 있었겠냐. 그 사람한테. 사무라이인데. 난 평민이고. 근데 한번 이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애가 공놀이 하는데 양반한테 튀었다고 쳐요. 근데 그 양반이 칼로 쳐 죽였다, 그 애를. 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 순간 바로 봉기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죠. 당연하죠. 네, 그런 거. 일본은 근데 그게 많아요. 맞아요. 일본 영화 드라마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런 그 비슷한 장면. 쇼슈와 사츠마 갈등도 이게 사무라이가 사무라이를 완전히 괴멸시킨 게 세이난 전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백성들이 그 사무라이에 대한 공포가 대단합니다. 이 영주와 사무라이에 대한 공포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규칙을 잘 지키고 이렇게 집단을 중시하는 식으로 표출돼요. 그래서 사실 가짜 집단주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무력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민 심리가 과거에는 이제 군국주의 성향으로도 표출되는데 이용됐고 또 뭐 일본 문화나 이런 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거대한 걸 추구하는 경향으로
자꾸 드러납니다. 근데 한국은 무력감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거인, 거대한 괴수 이런 게 역사에 거의 문화에 없어요. 그렇죠. 예,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러면 진짜 보니까 예,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커져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가 돼서 해결하겠다는 쪽이거든요. 맞아요. 우리라는 그런 집단 의식이 참 강한 것 같긴 네, 해요. 그걸로 해결을 많이 해왔으니까. 일본은 그것도 잘 안 돼요. 모이는 것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면의 무력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반응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네.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 보면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나쁜 짓 한 놈들을 다 이제 권선징악으로 때려잡잖아요.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10년 기다렸다고 네. 복수를 하니까. 복수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 반응이 재밌었어요. 그 드라마에 대한. 어땠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10년 지나서. 내가 아는 일본 사람하고 다른데. 아, 그래요? 네. 일본에 그 당시에 많이 나왔던 댓글들이에요. 근데 그 반응 중에 하나가 자기가 힘이 없어서 당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똑같은 말들.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지배 대한민국이 당했던 이유가 네. 너희가 힘이 없어서고 네. 우리 일본이 잘못한 게 아닌 게 네.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도 다 그렇게 식민지배 했는데 왜 이렇게 일본 갖고 난리쳐라고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그 다른 사람들의 발상이에요. 힘이 없어서 당했으면 어쩔 수 그렇지. 없는 거지. 네 잘못이야. 그걸 왜 복수를 하냐. 그냥 세월도 많이 흘렀는데 잊고 살아야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그땐 그런 짓을 했을지 몰라도 이미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꼭 흔들 필요가 있냐 그들을. 그런 반응들이 그 당시에 일본 댓글들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 한국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이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당한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일본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 강해질 거야라는 대사가 나오죠. 지금 그 다카이치 예. 사나이가 유시네랑 같이 하면 연정 문구가 뭐냐면 강한 일본이다. 그렇죠. 그게 일본인들에게 딱 어필하는 문구예요. 어, 맨날 애니메이션에서 주인공이 강해질 거야. 너 강해졌구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무력감을 상쇄하기 위한 어떤 반동으로서 나타난 현상인데 오세훈도 그렇다. 오세훈이가 큰 거에 집착하는 게 저는 그런 심리적인 배경이 있지 않나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 굳이 깃대를 세워도 100m짜리를 세우려고 그러고 뭐 주변 경관에다가 장사를 해서 팔아먹어도 작은 건물 여러 개를 하면 될 걸 굳이 거대한 고층 빌딩을 세우려고 할까? 뭐 그리고 한강에다가 한강 택시도 아니고 꼭 버스를 만들려고 할까? 이런 걸 봤을 때 오세훈도 그런 어떤 내면의 자기 문제 때문에 좀 거대한 크기나 사이즈, 규모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런 고질라 증후군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거대한 사이즈 규모 고질라 증후군 얘기하셔서 오세훈 분석할 때 근데 한강버스가 그럼 도대체 사고가 지금 15번이나 지용화 하일리 증후군 얘기하잖아요. 네. 이랬는데도 사람이 죽어나가야 멈출 건지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운행하고자 하는 강행 의지를 보이는 건 도대체 이 인간 무슨 심리예요? 뭐 오세훈이가 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쉽게 간단하게 하면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인기와 표. 그래서 뭐 대통령 꿈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예를 들면 뭐 제도를 잘 개혁해서 서울 시민들의 삶을 더 개선시켰다라든가 이런 거는 가시적으로 눈에 확 띄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거대한 빌딩이 있어요. 저건 누가 세운 거야? 그럼 오세훈이가 세운 거야. 이게 이제 오세훈이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명박 청계천처럼 본인의 어떤 상징물을 세우고 싶은 거네요. 자기 사람들이 보면서 자기한테 표 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남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내면을 더 충실하게 다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은 아니고 외부에다 뭘 꾸미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걸 중시하는 속물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뭐 한강버스도 자기가 선거용으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선거용이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사고가 계속 나는데 송구하지만 이거를 정쟁의 도구로 쓰지 말아달라 오히려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공세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전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성과물이 아니라 실수가 되고 과오가 되지 않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세훈 입장에서는 한강버스는 안전하다가 아니고 안전해야만 하다. 답 정너네요. 답이 정해져 그렇죠. 있네. 안전하다고 얘기해야 한다. 네. 그래야 내가 인기를 끄니까 이거 잘했다고 칭찬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세훈은 사과를 하는 건 경우는 극히 드문데 정말 잘못했다고 판단돼서 도저히 답이 없다 할 때는 사과를 해요. 그때는 또 질질 짜죠 맨날 나와서. 예, 그것도 전략이에요? 뭐 동정심을 호소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 오세훈이 원래 좀 여린 사람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강단진 면은 별로 없어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막 한강버스도 공세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한강버스 결과로 평가해달라 6개월만 기다려라 이러거든요. 선거 끝나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 후면 지방선거잖아요. 네. 너무 자신의 야욕을 대놓고 드러내는 겁니까? 그렇죠. 뭐 우연치 않게 솔직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다시 재선되면 그때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중지시킬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은 그걸 인정하고 한강버스 운행을 중지시킨다든가 하면 자기가 선거할 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는 선거를 초점을 하고 시민의 목숨, 그렇죠.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건 이제 뭐 오세훈한테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생명을 경시하고 이런 식으로 안전 불감증이 있는 게 이쪽 국민의힘이나 그쪽의 종특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 이익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뭐 때문에. 세월호 이태원 참사 네. 등등등 대응하는 거 보면 정말 일관성이 있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네. 이런데도 표를 주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또 감사의 정원 얘기가 있잖아요. 광화문 바로 받들어 총인데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6.25 한국전쟁 참전국 22개국의 그 상징물을 세운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또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정말 요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그동안 숨겨서 살짝 몰래 추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좀 자랑스럽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만한 일이라면 좀 오세훈 성격이 떠들썩하게 했을 법하거든요. 그렇죠. 와 이런 거 한다나. 홍보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러면 얘가 뭔가 구린 게 있으니까 자기도 그러네. 창피하니까 이거를 몰래 쉬쉬하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름이 감사의 정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하게 하자면 이름은 이게 4대의 정원이죠. 미국한테 아부하는 조형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들리는 말에 하면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받들어 총하는 이런 조형물이 들어갈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야말로 아주 노골적인 아부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되는 세종대왕, 그다음에 또 이순신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던 곳이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렇죠. 그곳에 미국한테 아부하는, 미국한테 고맙다고 하는 그런 4대의 정원을 꾸리겠다. 근데 위치도 너무 경이로운 게요. 네. 이게 이순신 장군상 옆이 아니라 세종대왕상 옆에 지금 그 설치하고 있어요. 네, 미대사관 앞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게 바치는 헌납품 정도. 헌정연서다. 네, 그게 봐주세요. 그래서 4대의 정원이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부의 정원이거나. 근데 우리가 역사를 놓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면요. 뭐 이런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후손들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야 정말 한미동맹을 위해서 좋은 조형물을 세웠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것들은 조상 자격도 없다. 창피하지도 않냐. 어떻게 그 자리에다가 남의 나라한테 아부하는 저런 사대적인 그 조형물을 만들 수가 있냐. 저는 그런 평가가 반드시 따를 거라고 봅니다. 오늘날 한미동맹이라는 말은 이번에 트럼프한테 우리가 당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좀 깨달았지 않습니까? 이게 평등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주종관계에 가깝구나. 예속관계구나 하는 것을 느낀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바로 잠수함 건조를 왜 우리가 미국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제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네. 뭐 얘기하다가 야 너희 전자권도 없잖아. 그렇죠. 한마디로 종결되더라고요. 예. 아니 군사 너희도 군대 있으면 뭐 해? 그걸 지휘도 못 하는데. 그다음에 뭐 하나 할 때마다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미사일도 뭐 거리 제한 허락 받아서 겨우겨우 늘려온 거 아니에요? 핵 연료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하고 뭐 잠수함도 못 만들고 다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 때 네. 명나라 허락을 받아야 됐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후손들이 어땠겠습니까? 수치스러울 것 같아요. 수치스럽죠. 네. 예, 그 당시에 거북선은요.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러네요. 중국도 없고 일본도 없는 첨단 무기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날 핵잠수함 수준이죠. 근데 그거를 독자적으로 건조해서 일본과의 전쟁에 이용했는데 그 중국 허락 안 받고 독자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국의 허락을 받아가면서 만들지 않았어요.
이제 그러한 수치스러운 역사는 없었죠. 따라서 저는 한미 동맹도 평등한 관계의 동맹 관계로 재조정이 돼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외면하고 오세훈이는 4대 정원을 거기다 감사의 정원을 꾸려서 미국한테 아부를 하겠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저는 네,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을 위해서 그걸 설치한다고 하면 도대체 오세훈이 보는 광화문 광장의 정체성은 뭐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극우 파쇼에게 아부하는 그런 이제 극우 사상 이승만을 추종하는 네. 그런 계열의 이념을 자기가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건 명목이라고 보고요. 네. 사실 목적은 미국한테 대통령 시켜달라고 선물 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오선 서울시장 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가고자 하는 그렇죠. 빅피처다. 맞습니다. 근데 미국한테 나 이거 만든 사람이에요. 대사관 앞에 4대의 정원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절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간택해 주십시오. 예, 전 그 목적이 크다 이렇게 이제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민족의 정기니 뭐 자존심이니 이런 걸 다 팔아먹는 걸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못된 인간이다라는 거죠. 네. 또 그 종묘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 이런 거 보면서 딱 한 명 떠오르는 사람이 또 있긴 해요. 김건희인데 뭐 종묘 가서도 막 티타임도 하고 사람들 못 들어가는데 가서 막 명상하고 침실도 가보고 뭐 궁궐에 뭐 이런 물품들 65점 가져와서 막 호사도 누려보고 어떻게 보셨어요? 김건희. 네, 김건희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죠. 달라요? 네, 김건희는 그걸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용하는 데서 쾌감을 느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주술적 목적을 충족시키려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했던 측면이 있죠. 근데 그거와는 달리 오세훈은 철저하게 전시성 어떤 이벤트나 전시성 어떤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김건희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건희처럼 종묘에 가서 의자에 앉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오세훈이가. 하지만 오세훈이는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예요. 100m 태극기라든가 종묘 앞 고층 빌딩이라든가 감사의 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짓은 아마 계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심리적으로 이게 국민의힘이 뭐 오세훈 견제 3종 세트냐 하면서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오세훈 공개적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너 왜 자꾸 문제 제기해? 이럴 거면 나랑 공개 토론하자. 네. 이거를 제안했거든요. 무슨 심리예요? 몸값을 높이려는 심리죠. 몸값을 올리려는 심리. 그러니까 지금 뭐 김민석 국무총리는 뭐 명실상부하게 국가의 2인자입니다. 대통령 다음에 이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시장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가 자기 국무총리랑 토론을 하겠다라는 말을 한다는 그 자체 또 토론이 성사될지 안 될지 몰라도 성사된다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그런 말을 꺼낼 수 있다는 자체가 자기가 국무총리랑 이게 대질할 수 있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급의 인간이라는 것을 남들한테 선전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집요하게 김민석 총리하고 토론하자 네. 이렇게 요청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혹시 나오게 될 거라면 김민석 총리하고 토론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도가 거의 그려지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김민석, 이쪽은 자기. 그러니까 나이대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그렇고 아마 그런 걸 좀 계산을 한 행위가 아닌가 싶긴 그렇죠. 하네요. 그래서 그 구도가 만들어지면 네. 국힘에서 서울시장 후보는 거의 이제 오세훈으로. 아, 지금 서울시장 예선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공개 토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와 오세훈이구나 뭐 이제 거의 대세론 네. 이 형성되는 거죠. 이거는 오세훈이 해야 돼. 이런 김민석하고 맞짱 뜰 사람은 오세훈밖에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네. 그래서 자기가 또 한 번 하려는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고. 우선 가도로 달리는 오세훈인데 거기에 또 장동혁도 이제 열심히 분발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하고 있죠. 네,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다들 이런 막말, 장애인 혐오, 비하, 이거 차별적 발언, 완전 혐오의 3종 세트 다 말했는데도 이거에서 당연히 사퇴하겠지, 징계하겠지 했는데 그냥 옐로 카드만 제시했거든요. 네. 오히려 감싸고 당 지도부도 오히려 감싸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뭐 친한파를 축출하기 위한 작업에서 김예지를 공격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장동혁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막 나가요? 전 이거 봤거든요. 우리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박민영이다 이렇게 나가나?
예,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전환길이다. 뭐. 우리가 정광훈이다. 우리가 김건희다까지 나와야 돼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입니까? 뭐 이제 사실 마음속에서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윤석열이다. 우리가 김건희다. 근데 그것을 두고 지금 한동훈계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뼈에 사무친 게 바로 윤석열과 김건희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장동혁은 그 윤석열의 분신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노를 이어받았겠죠. 근데 김혜지 의원이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한동훈 쪽에서 추천받은 것도 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이 대단할 거예요. 정치적 보복하고 싶겠네요. 그렇죠. 이미 잘 됐다 싶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친 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매일같이 술 먹고 뭐 알코올 중독이 엄청 심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재판관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 술 문제 때문에 데려왔어요. 네. 이 사람이 술 너무 많이 먹는다. 처벌을 좀 가혹하게 해주십시오. 네. 처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자기가 더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놈을 처벌하기란 어려워요. 근데 장동혁은 사실 인간으로 치면 거의 바닥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 인간이고 악한 인간인데 그보다 더 나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 장동혁이 왜 이렇게 바닥까지 어떤 점을 바닥까지 갔다고 보시고 왜 바닥까지 간 걸로 보세요? 아니 솔직히 판사 출신이고 배우만큼 배운 사람이잖아요.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나경원을 보면서 잘 이제 배웠죠. 네, 지금 지기현과 조희대 통해서도 실시간 보고 있긴 합니다. 판사라고 뭐 괜찮고 뭐 똑똑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모든 판타지 다 깨지고 있죠. 바보가 많구나. 검사에 대한 환상은 윤석열이 다 깨주잖아요. 이미 확실하게 부셔졌죠. 그래서 뭐 판사 출신인데 장동혁이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저놈이 판사질을 했다면 도대체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런 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거의 인혁당 판결 같은 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네, 거의 그런 판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아무나 판사로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장동혁의 큰 문제는 그 윤석열의 그게 완전히 충성을 바치거나 그 자발적 충성은 아닐 텐데 어쨌든 뭐 본인이 워낙 꼴통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자발적 충성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이 확실하게 잡혀서 노예가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캐비넷 정치, 캐비넷 검찰의 그 캐비넷 정치. 그렇죠. 그래서 이준석도 무릎 꿇렸던 바로 그 캐비넷 맞습니다. 정치 맞죠? 그래 장동혁이가 무슨 짓을 했냐면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할 때 거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동혁이가? 그럼 장동혁이가 그 계엄해제 결의안에 표 던지려고 들어갔겠습니까? 그 대충 나오는 얘기가 그때 윤석열한테 실시간 보고를 했다 그 안 본회의장 상황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알고 있었다 안쪽 상황을 그럼 누가 그 짓을 했을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그 국힘당 의원 중에 표를 안 던진 놈이 하나 있다. 해제 결의안에 그런 얘기가 그때 많았어요. 네, 돌았죠. 그게 장동혁일 가능성이 이제 높은 거죠. 지금 보면 그렇다면 그때 장동혁은 무슨 역할을 한 거냐? 윤석열의 명을 받은 간첩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진입을 해서 안에서 상황을 보면서 밖에다 알려주는 그런 짓을 하고 거기서 뭐 명단도 파악했겠죠. 뭐 그 한동훈 말과 행동도 다 기록하고 자 그런 짓을 할 정도면 완전히 윤석열의 개가 돼 있었다는 얘기인데 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더 책이 잡힐 수 있겠죠. 너 자꾸 딴짓하거나 딴 생각 품으면 그때 네가 하는 짓을 다 까발킬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장동혁은 윤석열 손아귀를 벗어날 수가 없는 처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장동혁이는 윤석열의 신기를 거스를 만한 일을 절대 할 수 없다. 따라서 장동혁 앞에는 외길밖에 없다. 윤석열과 같이 죽는 오직 윤석열, 오직 그렇죠. 윤석열과 같이 전사하는 거. 그렇죠. 그 밖에는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장동혁 운명도 참 지켜봐야겠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죠. 장동혁이 국힘을 집단 자살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줘야죠. 사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어떤 좀 생각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이쯤 되면 장동혁 민주당이 보낸 엑스맨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도 제가 듣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국민의힘 괴멸을 위해서 온몸 바치시는 장동혁 대표하고요. 그다음에 정광훈
끌어안고서 이게 같이 가겠다는 거 막말도 막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정광훈은 그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네. 이 사람은 참된 무신론자거든요. 참된 무신론자요? 그렇죠. 이 종교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아니고 목사의 탈을 쓴 사실은 가짜 종교인이죠. 가짜 종교인. 네, 이 신앙심 없어요. 제가 볼 때 정광훈한테. 본인이 하나님도 혼낸다고 그런 말 했었죠. 맞아요. 네. 그거가 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이런 얘기를 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게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감히 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거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말이긴 하죠. 불가하죠. 그리고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은 농담으로라도 그런 농담 절대 안 해요. 아버지 까불면 너 나한테 혼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못 하죠. 그러니까 정강훈이가 한 번씩 툭툭 그런 말들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치 자기가 하느님을 대행하고 있다는 듯이 그쵸. 하느님이 곧 자기라는 듯이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많아요. 뭐 살생부에 내가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 이제 그런 것도 사실 하나님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종교를 좀 모독할 만한 얘기들. 예를 들면 마리아는 미혼모다. 네. 뭐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너희도 대중을 무시하는 말도 많이 해요. 니들은 성경 읽어도 모른다. 예수님 족보는 뭐 창녀 시리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죽어. 예수님도 보기에는 허물이 있는 것처럼 돼 보여. 뭐 이제 그리고 내가 말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 뭐 등등등 얘기 이런 걸 봤을 때 정광훈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감히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는 거죠.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배후가 정광훈이다라고 해서 이제 네. 출두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정광훈 내란 반스 입었냐? 라고 하니까 정광훈이 야 이 조용히 해 개 삐삐야 너 이리 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화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말들 이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그렇죠. 이유가 여신도들한테 빤스를 내리라 해서 따르면 내 성도고 안 따르면 내 성도가 아니다. 그런 성적인 말까지 거의 이제 했군요. 거의 이 정도면 미친 거잖아요. 이제 이런 정도인데 정광훈이가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요. 그 종교적 목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교활한 장사꾼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 과시가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느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런 혼나 죽어 이런 얘기도 이제 종교적 신앙심이 없는 하느님에 대한 외경심이 없는 것도 전제되지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데서 나온 것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 과시. 예, 내가 이렇게 세다. 하느님의 적자다 내가 뭐 이런 식의 과시. 그리고 여신도 발언도 결국에는 자기 과시거든요. 내가 명령하면 너희들은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 하고 집 재산 가져오라면 다 가져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시를 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비판에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간첩으로 무너진 대한민국 하면서 정강훈 TV 이렇게 방송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네. 본인이 입신을 했는데 다시 6.25가 터진다 이런 말도 합니다. 네. 영향력 과시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 정신 나간 걸 입증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거의 지금은 정광훈은 교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짓을 계속했을 때 영향력이 확장되거나 세가 커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할 겁니다. 네. 그런 계산은 하지 않을 테고 네. 지금 모아놓은 이 돈줄들 소위 요것만 관리를 잘하겠다 계속해서 안정적 수입원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정광훈이가 예전에는 미국으로부터도 돈을 좀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교회 탄압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키운 미국 측면이 지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최근에 돈이 잘 안 들어오는지 뭐 전화기도 팔고 뭐 사업하는데 이런 사업을 가족 사업을 많이 하던데요. 네, 돈이 좀 딸린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광훈이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 다 이럴 경우에는 굶어 죽기 딱 좋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라도 유지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사업을 해야 된다. 네, 제가 볼 땐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하는 발언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 박민영 대변인 이 발 앞에도 서미아 의원님 모시고 같이 이야기하긴 했지만 지금 한동훈 대 장동혁
이런 구도로 가고 결국에는 이 김예지 의원에 대한 공격, 박민영의 공격은 이 친한파의 축출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라던가 뭐 저열한 그런 인권 감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석이 있는데 이 프레임, 장애인 혐오 좀 발언이라던가 그런 프레임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존중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요. 또 뒤집어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네. 그걸 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아,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을 원한다.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실상 그동안 한국에서 정치를 잘못하고 네.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문제는 그 분노가 어디를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자기들을 향하면 제일 곤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반국민적인 정치 집단은 이 관역을 정해줍니다. 희생양. 네. 히틀러가 유대인을 지목해 준 것처럼 네. 이제 그래서 홀로코스트를 자행했죠. 네, 지금 이거는 홀로코스트 계획하는 거예요, 그럼? 히틀러가 또 왜 이주민들 공격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수자, 약자 뭐 이런 것들을 찍어서 여기서 누가 개베스입니까, 그럼? 괴벨스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일당 그 전체가 다 괴벨스죠. 뭐 딱 하나가 아니라 그걸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니까. 그럼 누가 히틀러예요? 네. 히틀러가 될 만한 인물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없어요. 아예 없어요. 있지도 않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히틀러랑 비교하면요, 히틀러가 굉장히 화낼 겁니다. 히틀러에 대한 모욕이다. 나도 나쁜 놈이지만 나는 그래도 머리도 좀 있고 말도 잘하고. 덜 떨어지지 않았어. 네, 말도 잘하고. 그래 성실했어 나는 좀. 윤석열 쟤는 아니잖아. 나하고 급이 다르잖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거 중에 히틀러만한 인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지금 한동훈 세력을 축출하려고 하는 과정은 결국 이제 윤석열의 뜻이 관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말했던 게 바로 한동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분노들이 투영된 게 아닌가 해서 김예지 의원이 괜히 그 분노 개파 맞습니다. 정치 속에서 희생양이 된 거죠.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태형의 인물 본색 소장님과 모시고 함께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